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을 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70년 동안 바보였구나. 회사 돈 1억 원을 훔쳐간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며느리가 제 얼굴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대우해주고 직원들이 사장님 소리해주니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으세요? 돈 좀 있다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이미 모든 증거를 모았다는 걸. 그리고 며느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은 저라는 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평생 믿고 아꼈던 가족들이 저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40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작은 유통업 키워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시켜주고 손자 손녀들까지 뒷바라지했어요. 남편이 떠나던 그날이 생각나네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이제 엄마가 아빠 목까지 열심히 살게.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로지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새벽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다가 가게에서 팔고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고 손이 까칠까칠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내 아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사업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거래처들을 대하고 품질 좋은 상품만 취급하다 보니 입소문이 났죠. 10년 후에는 직원 3명의 매출 규모가 제법 있는 작은 회사로 성장했어요. 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한눈에 봐도 예쁘고 상냥해 보이는 아이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네. 얘야, 우리 아들을 내가 혼자 키워서 부족한 곳이 있어도 잘 부탁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제게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 준비도 제가 다 해줬어요. 신랑 측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예물, 혼수,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기꺼이 해줬어요.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까짓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게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예쁜 결혼식 올릴 수 있어서. 그때만 해도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엄마, 월급쟁이는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회사를 그만두더니 카페를 차렸어요. 결국 그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어요. 투자한 5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는 온라인 사업이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확실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자신 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저도 같이 도울게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하지만 이것도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락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을 할 때마다 항상 이번만 도와달라.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계산해보니 10년 동안 아들의 사업에 투자한 돈이 3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5년 전
며느리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어머니 회사 일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감각으로 매출도 늘리고, 어머니는 편히 계시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저게 믿음이 가고 손발이 잘 맞는 직원이 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 자리에 앉히는 것도 껄끄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이도 드시고 요즘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제가 어머니를 속일 리가 있겠어요? 결국 며느리에게 회사 업무 일부를 맡겼어요. 거래처 관리, 현금 수금, 직원 관리 같은 일들을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젊은 감각으로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고 마케팅도 새롭게 하고 매출도 약간 늘었거든요. 어머니, 보세요. 매출이 이렇게 늘었어요. 제가 관리하는 거래처들도 만족해하고 있어요. 고맙다, 얘야. 역시 공부한 사람은 다르구나.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이런 좋은 며느리를 뒀구나 싶었죠.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며느리의 생활 수준이었어요.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얘야, 가방이 참 예쁘네. 새로 산 거야? 아, 이거요? 언니가 안 쓰는 거 줬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며칠 후 백화점에서 똑같은 가방을 봤는데 가격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언니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그냥 준다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아이들 학원을 바꿨어요. 동네의 평범한 학원에서 강남의 유명한 학원으로요. 민지야, 아이들 학원비가 얼마나 나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좀 비싸긴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는 아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래처에서 받아오는 현금 액수가 계속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 김 사장님한테서 500만 원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장부에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얘야, 김 사장님이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만 들어왔네. 아, 그게 김 사장님이 요즘 수금이 안 되어서 나중에 주신다고 좀 빼고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많이 어려운가 보네. 이상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거래해온 김 사장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마음이 컸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김 사장과 통화하게 되었어요. 혹시 요즘 김 사장님 현금 유통이 좀 어려우세요? 아니요. 왜 그런 질문을? 아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밀리는 업체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어요. 저희는 아직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대금 결제는 제가 수년 동안 확실했잖아요. 제때 잘 결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김 사장님은 제가 항상 신뢰하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일까? 우리 며느리가 정말 제 돈을 훔쳐왔다는 걸까? 그동안 미수 금액으로 체크된 게 다 며느리 지갑으로 들어갔단 말인지.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어요. 거래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죠. 다른 거래처들도 확인해 봤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매번 1020%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해 보니 3년 동안 약 1억 2천만 원을 가져간 것 같았어요. 한 달에 평균 300만 원씩. 그때의 배신감이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 가능한 일이지? 더 조사해 보니 자금 담당 직원과 자주 만났다는 증언이 있더라고요. 아, 직원까지 가담했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 같은 직원과 며느리 모두 나를 배신하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있었어요. 그날은 관절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할머니라는 단어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죠. 언니 계획대로 진행해. 할머니가 요즘 거동이 불편하잖아. 의사 선생님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진단서 써주기로 했어. 하하, 돈이 좋구나. 응, 요양원도 알아봤어.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잘 되어 있는 곳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는데 할머니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무슨 계획? 뭘 진행한다는 거지?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계속 들었는데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거동 불편한 노인의 재산을 자식이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통장은 내가 이미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면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셨다고 하면 되잖아. 판단력이 흐려졌다고요? 저를 바보 취급하는 거였어요. 다음 주에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간다고 할 거야. 다리 재활치료 받으러 간다고. 그때 요양원 구경도 시켜드린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를 권하는 거지.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관리한다는. 그리고 언니, 할머니가 혹시 의심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시고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그걸로 밀어붙이면 돼. 치매 초기 증상이요? 저는 정정하기만 한데 무슨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 며느리와 또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 상태 어때?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의사 선생님이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하시더라. 나이도 있으시고 앞으로 계속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야? 거동이 불편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들의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마치 저를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요양원을 알아봤어.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있고 엄마가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천천히 설득해봐야지. 성격상 처음에는 반대하실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제 아들마저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편의를 위해서. 다음 날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어머니, 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는데요. 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대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활치료? 여기서 하면 안 돼. 물론 여기서도 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시설에서 받으시는 게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곳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어요. 얼마나 뻔뻔하게 나올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런 곳이 있어? 네,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물리치료실도 완비되어 있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외롭지 않다고요?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닌데.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도 나가서 앉았어요.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나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야. 너희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계획 말이야. 그리고 민지야, 지금까지 내 회사 돈을 훔쳐온 것도 다 알고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더니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돈을 훔쳤다고. 김 사장은 나랑 수년간 거래한 사람이다. 돈을 밀릴 사람이 아니지. 이상해서 직접 통화해봤다. 더 말해볼까? 정확한 금액과 거래처 이름을 말하니까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착각. 그럼 미수금들이 갑자기 늘어난 게 이게 다 착각이야? 재정 담당 최 과장이랑 이야기도 끝냈다. 최 과장 이야기까지 하자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네요. 정말 요양원에 가셔야겠어요. 아직도 요양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엄마, 민지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오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뭐가 오해야? 엄마, 요즘 들어 말씀도 이상하시고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 검사라니. 내 아들마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였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준비된 게 있다. 그때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거래처별 수금 내역, 최 과장과의 증언 녹취 등. 이걸 다 보고도 오해라고 할 거야? 아들과 며느리가 서류들을 보더니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민지야, 내가 언니랑 통화한 내용도 다 들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말이야.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좋아요. 인정할게요. 네. 제가 돈 좀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돈이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늘 쪼들리게 살면서 어머니 눈치만 보고 아들 사업 실패할 때마다 돈은 안 주면서 잔소리만 하시고. 뭐라고? 내가 돈을 안 줬다고? 지금까지 아들 사업에 3억 원도 넘게 줬는데 3억 원이 뭐가 대단해요? 어머니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푼돈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얘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강요하시고. 은혜를 강요했다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돈 준 것을 자랑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못하고 맨날 작은 돈으로 장난질만 하고. 이번에는 아들까지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어머니는 조금씩만 주시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잖아요. 그럼 내 돈을 훔쳐도 된다는 거야? 훔쳤다고요? 저는 어머니 일을 도와드렸어요. 거래처 관리하고 현금 정리하고. 그런데 제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월급이요? 풀타임으로 일하지도 않는 며느리에게 한 달에 200만 원씩 줬는데 200만 원이 뭐가 월급이에요? 제가 하는 일에 비하면 용돈 수준이잖아요. 다른 회사 가면 3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럼 다른 회사로 가면 되잖아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자식들한테는 푼돈만 주면서 본인은 호화롭게 살고 나중에 죽으면 그 돈 누가 받는데요? 결국 저희가 받을 돈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훔쳐간 돈 다 계산해서 갚아. 뭐라고요? 저희가 어디로 나가라고요? 이 집도 어차피 나중에는 남편이 물려받을 건데. 물려받기는 무슨. 난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야. 도둑질한 사람이 뻔뻔하게.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짝! 제 뺨을 세게 때렸어요. 70평생 살면서 그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귀가 멍멍하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대우해주고 직원들이 사장님 소리해주니까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으세요? 돈 좀 있다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으로 뺨을 만지니 뜨겁더라고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는 이제 늙었어요. 판단력도 떨어지고 몸도 불편하고 저희가 없으면 혼자 살 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 치세요? 아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내를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민지야, 그러지 마.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제지가 아니었죠. 당신도 정신 차려요.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해왔는데 맨날 돈 주면서 간섭하고 우리를 애취급하고 며느리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어머니 돈을 갚으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얼마나 모셨는데 그 수고비도 생각하셔야죠. 수고비라고요? 제 돈을 훔쳐놓고 수고비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뺨이 아픈 것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어제는 미안해요. 민지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엄마,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민지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요? 어디서 반성하는 모습을 봤는지. 엄마, 요양원 얘기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끝까지 모실게요. 이제 와서 요양원 얘기를 잊어달라고요? 계획이 들통났으니까 포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돈 문제도 민지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정리해서 갚을게요. 실수라고요? 3년 동안 1억 원 넘게 가져간 게 실수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먼저 모든 거래처에 다시 연락해서 정확한 수금 액수를 확인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녹음해뒀죠. 김 사장님, 죄송한데 지난 3년간 저희한테 지불하신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세무 정리 때문에. 아, 그럼 제가 장부 확인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하나씩 정리해보니 며느리가 가져간 돈이 정확히 1억 2,340만 원이었어요. 사실 아이들과 한 이야기, 뺨 맞는 과정까지 모두 녹음해뒀어요.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이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이 정도면 충분히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님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금전을 가로챈 것이니까요. 가족끼리도 고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금액이 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님의 의사에 반해서 재산을 관리하려고 했다는 것은 재산 침해 시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고발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고발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정말 확실히 결심하셨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내 가족인데. 하지만 제 뺨을 때린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불러서 조용히 대화를 시도했죠. 민지야, 우리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어머니, 또 뭐가 문제예요?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어요.
내가 가져간 돈 1억 2천만 원. 정확히 계산해 봤어. 이거 다 갚을 생각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 돈 얘기는 그만하세요. 저희도 할 말이 많아요.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든 비용이 얼마인데.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 법적으로요? 응.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봤는데 내가 한 일은 업무상 횡령죄래. 징역형의 벌금까지. 그제야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니, 설마 진짜 고발하시려고요? 왜? 못할 것 같아?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이제 와서 가족 걱정을 하는 게 너무 우스웠어요. 그건 내가 돈 훔칠 때 생각했어야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민지야, 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이미 우리는 가족이 아니게 된 거야.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아들이 나타났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심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훔친 게 심한 게 아니라 그걸 고발하는 게 심하다는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민지가 감옥에 가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어요. 엄마, 민지가 돈을 좀 잘못 관리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엄마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 관리했다고? 3년 동안 체계적으로 빼돌린 게 잘못 관리한 거야? 그리고 엄마, 솔직히 엄마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한테 너무 인색하게 굴면서 결국 아들도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업할 때도 조금씩만 주시면서 간섭하시고 민지가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돈을 훔쳐도 된다는 거야? 훔쳤다는 표현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인데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누가 너희한테 물려준다고 했어? 엄마, 그럼 엄마 재산을 누가 물려받아요? 결국 저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그런 생각이었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뜻이 맞아. 너희는 나를 돈통으로만 본 거야.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라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얼마 후, 며느리에게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며느리가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고발장 취하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 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끝난 거야.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며느리가 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것도 있었고, 친구들과 사치품을 사는데 쓴 것도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저에게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본인 피부과 시술비로 쓴 것도 있었고, 친정 어머니 병원비라고 하면서 쇼핑에 쓴 것도 있었어요. 검찰에서는 며느리의 휴대폰과 통장 내역까지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금액이 나왔죠. 6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고 했지만 판사님은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며느리는 징역 1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모든 돈을 물어주라는 판결도 받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결국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사준 상가를 팔아서 갚기로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만족하세요?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아직도 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가족을 고발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을. 가족이면 뭘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이사를 갔어요. 제 집에서 나가서 전세를 얻어서 이사 가기 전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혼자 늙어서 외로우실 텐데. 외로운 건 너희와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 손자, 손녀들도 따라갔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엄마를 감옥에 보내려 했다고 들었나 봐요. 막내 손녀가 가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너무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제가 악역이 된 거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외로웠어요. 그동안 가족들 소리로 시끄럽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제 돈을 훔쳐가지도 않고, 저를 속이지도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회사 일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관리하던 일들을 다시 제가 맡으니까 매출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속이 편했어요. 가끔 손자, 손녀들이 몰래 연락해요. 특히 큰 손자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나 봐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절대 아이들을 저에게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저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모든 걸 참아왔어요. 아들의 사업 실패도, 며느리의 무례함도, 손자 손녀들의 버릇없음도.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편한 방법을 선택한 거였죠.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저는 더 큰 배신을 당했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돈을 가져갔을 때 바로 따져 물었다면, 아들의 사업에 무조건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동안 못 해봤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리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70세에 시작한 수영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수영장에 가서 1시간씩 수영을 해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양로원에 가서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아요. 사업도 새롭게 정비했어요. 믿을 만한 직원을 새로 뽑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관리할 때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부모니까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희생과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일 뿐이에요. 저는 70세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러분은 더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건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거든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명절에 혼자 있을 때, 손자, 손녀 생각날 때.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더 큰 건 자유로움과 평온함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볼 거예요. 그동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